자, 그러면은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2차 공부를 할 때, 그 범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차 공부는요, 숲에 들어가서 숲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씩을 보는 것이 1차 공부예요. 2차 공부의 경우는 헬기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숲 전체를 보는 것이 2차 공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폭넓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1차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세법 전체를 그림으로 그리려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외국으로부터 하나의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세구역에 이렇게 장치를 하도록 하고요. 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그 물품은 이 선박하고요, 항공기에 적재돼서 우리나라에 물건을 들여오도록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품 수출을 하는 경우에 선박 항공기를 통해서 외국에 그 물품을 보내주죠. 그것을 관세법상 운송수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세구역에 장치를 합니다. 보세구역에 장치를 하고요. Y는 이꼬로 AX라고 하는 이 과세의 4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1차 때 전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Y는 어느 수입 물품에 대해서 납부해야 할 관세액이고요. A는 세율로 보고요. X값은 과세 물건하고 과세 표준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을 과세의 4대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납세 의무자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을 해서 수입 신고를 할 때 납세 신고를 함으로써 관세가 확정이 됩니다. 그럼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 심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수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 수리를 해준다는 의미는 관세선을 통과를 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고요. 이때 납부해야 하는 관세가 1억이라면 1억에 해당되는 담보 제공을 세관장이 요구를 하면 담보를 제공을 하고요. 보세구로부터 반출해서 갖다 쓰고요. 이 돈은 여기 있는 납세신고 수일부터 15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요 납기 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 해서 납세의무자가 주어진 납기 내에 관세 1억을 납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통관이 된 이후에 과세관청에서는 사후에 세액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사후 세액을 심사를 해봤더니 부족세액,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발생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징수를 하는 것을 추징경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과세론적부 심사 제도에 의해서 그러한 하나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과세론적부 심사 청구를 했는데 불채택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고지서를 납세 의무자에게 날리면은요, 납세 의무자는 납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관세법 1조부터 329조의 그 내용과 관련된 하나의 도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과정 중에서 관세법 1조부터 329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Y는 이꼬로 AX에서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한다. 즉 과세의 4대 요건이 충족을 하면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하고요. 이것을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수입 신고할 때 납세 신고함으로써 관세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납기 내에 납부를 했다라는 얘기는 이행을 하게 된 거예요. 이행을 하게 된 거고요. 또 이것을 주어진 납기 내에 납부를 했으니까 이 경우 납부 의무는 소멸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관세 1억을 납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과운납금이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되돌려 받는 절차가 있어요. 이것을 관세 환급 제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납세 의무자가 주어진 납기 내에
이행을 하지 않는 이 경우를 대비해서 불이행시를 대비를 해서 관세채권 확보라고 하는 부분을 관세법에서 규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납세 의무의 성립, 납세 의무의 확정, 이행, 그리고 소멸, 관세 환급제도, 관세채권의 확보, 요 소멸이라고 하는 부분이 관세의 부과 징수편이라고 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러한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1차를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내용은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얘기를 하면 전부 알아들을 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 2차 때 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납세 의무의 성립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자, 이와 관련된 부분이 관세법 2차의 경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납세 의무의 확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의 경우는 납세 의무의 이행. 이 부분은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꾸며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다음에는 관세 채권의 확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다음에는 관세 환급제도라고 하는 것이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음에 정리할 것이 납세 의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관세부가 징수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럼 각각의 이것을 단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제 교재, 기본교재, 1차 기본교재, 이게 2장이고요. 이 내용이 3장이고요. 이게 4장이고요. 이게 5장이고요. 6장이 되고요. 7장이 됩니다. 이 내용까지 가는 것이 관세법 1차의 강의의 경우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한 달 코스로 나가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각각의 단원별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부 외우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납세 의무의 성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것은 무엇을 정리를 하느냐라고 하면 이 과세의 4대 요건인 과세 물건이 뭐냐 이거 정리하는 거고요. 납세 의무자가 뭐냐 이거 정리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세율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관세법에서는 과세 표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관세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과세표준은 관세평가라는 2차 과목으로 단독적인 과목으로 있으니까 관세법상 과세표준과 관련해서는 정리 안 해도 돼요. 그만큼 관세평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2차의 단독적인 과목으로 들어온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납세 의무의 성립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은 과세 물건이 뭐냐, 납세 의무자가 뭐냐, 세율이 뭐냐, 요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이 납세 의무의 성립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다음에는 납세 의무의 확정과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2차 때 정리하는 부분은 뭐를 정리하느냐면 신고납부 제도가 뭐냐, 부과고지 제도가 뭐냐, 가산금 제도가 뭐냐, 가산세 징수 제도가 뭐냐, 요거 정리하는 것이 납세 의무의 확정과 관련해서 정리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법상에 나와 있는 신고납부 제도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납부 제도와 관련된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목차 정리를 해서 목차 암기식을 갖고 하간 신고 납부 제도와 관련된 부분이 나왔다면 하간 그거 정리를 하는 거예요. 부가고지 제도, 가산금, 가산세를 정리하는 거고요. 납세 의무의 이행은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관세 징수 방법, 관세 납부 방법 그러한 정도 정리를 해놓고 다른 문제에 있어서 꼽사리를 끼는 그러한 문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에 관세채권의 확보책이라고 해서 이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1차를 공부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둘 수 있어요. 관세채권의 확보책, 관세징수의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담보제도가 있고요. 세 번째는 강제징수, 담보 등이 없는 경우에 관세징수, 즉 강제징수를 얘기를 하고요. 납세 의무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관세채권의 확보와 관련해서 정리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에 관세 환급 제도와 관련해서 정리하는 내용은 제일 첫 번째 관세 환급금의 환급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의 관세 환급을 정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도입이 됐던 내용이 있는데 수입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 사용 물품의 관세 환급에 대해서 정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다음에 제7장에 있는 7장이 아니라 납세 의무의 소멸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은 소멸사유, 납세 의무의 소멸사유를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는 관세 부과권, 다음에는 징수권, 다음에는 관세 환급 청구권,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관세 채권의 확보다라고 해서 관세 징수의 우선이 뭐냐, 담보 제도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하여간 어떻게 됐든 1차 공부를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2차의 경우는 항상 관세 채권의 확보와 관련을 해서 내가 정리를 한다, 공부를 한다라는 얘기는 4가지를 정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납세 의무의 소멸에 대해서 2차 공부를 한다. 소멸 사유가 뭐냐? 관세 부과권, 관세 징수권, 관세 환급 청구권, 이와 관련된 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부 정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1차의 경우는 각각 이 위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 밑에 있는 요거에 대해서 전부 정리를 했던 것을 내가 관세 환급 제도를 정리를 하겠다라고 할 때 관세 환급 제도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요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요걸 갖고 한번 납세 의무의 성립과 관련해서 할게요. 이것을 상위목차라고 얘기를 해요. 상위목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과세물권,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는 과세의 4대 요건을 정리하는 게 납세 의무의 성립과 관련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과세물권, 납세의무, 자세율, 과세표준이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중간목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목차. 여러분들 시험에 2차에 50점짜리, 10점짜리 출제되는 그 부분이 어떤 문제냐 하면은 상위 목차의 경우나 중간 목차의 경우가 50점짜리가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이렇게 되고요. 아까 작년에 2015년도에 50점짜리 문제가 뭐냐면 요거 난 거죠.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난 거예요. 요것에 이제 중간 목차에서 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과세물건이다. 이거 전부 정리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 전부 정리하는 거예요. 다음에 세율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세율과 관련해서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 또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관세율의 종류가 뭐냐. 관세율의 종류를 정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정리할 것이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세율의 적용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정리할 것이 품목 분류와 관련된 부분 정리하는 것이 세율과 관련해서 법상에 있는 내용 몽땅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하위목차라고 얘기를 해요. 하위목차. 10점짜리 문제가 중간목차하고 하위목차에서 대부분의 경우 10점짜리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관세율의 종류다. 이 관세율의 종류, 관세법 49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5가지의 내용이 있고요.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간단하고요. 또 세율의 적용 제도는 또 뭐가 있느냐면 최하위 목차가 또 나와요. 세율의 적용 제도는 간이세율 적용 제도다. 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제도다. 또 하나는 용도세율의 적용 제도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또 퍼진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하위 목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상위 목차라고 하는 부분이 한마디로 아까 전반전에 OT 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단원별, 뭉치별 공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 단원별, 이것을 뭉치별 공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는 이러한 단원에서 제가 10점짜리 문제를 출제를 한다면 약 30개는 좀 그렇고요. 25개 정도의 10점짜리 문제를 제가 출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25개 여기서 날 테니까 정리를 하라 라고 했을 때 아까 전반전에 얘기한 것처럼 25개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정리를 하겠죠. 그럼 25개만 정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간단한 문제는 간단해요. 근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있죠. 동등 있죠.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통관제도가 있고 수없이 정리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렇게 25개를 정리를 하지 말고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는 이러한 단원별로 뭉치별로 공부를 하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은 딱 한 문제 정리를 하면 25개는 그냥 해결이 된다니까요. 그것을 왜 25개로 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차 공부라는 얘기예요. 그거 정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25 곱하기 100개 하면 아까 총 제가 2,500개 내지 한 3,000개 문제를 관세법 1조로 329조를 내라고 하면 그 정도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총 이렇게 단원별 뭉치별로 해서 총 관세법은 한 20개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면 전부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 폭이 좁아들어요. 그리고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20개 정리하면 한 2,000개를 해결하는 부분이니까 20개 갖고 계속해서 쓰면은 항상 그 내용대로 나와요. 저는 제일 먼저 뭐를 보느냐면 2차의경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볼 때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내용은 안 따져요. 문제를 냈을 때 어떠한 목차로 썼느냐 그거만 보면은 이 사람이 발전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그냥 금방 봐요. 목차가 제대로 정리 안 되면은 그 사람은 죽어도 발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목차를 내가 이것을 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목차만 정리를 해놓으면 첫 번째 점수를 굉장히 많이 줘요. 참 잘했다. 앞으로 발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목차 제대로 안 쓰고 그냥 뭐 기억 쓴 것은 그것은 안 돼요.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목차만 잘 쓰고 내용을 못 쓴다고 하더라도 내용 쓰는 건 조금만 보면 갖다 다 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답안지를 주면 초안제가 거기에 있다. 초안제 그냥 주는 게 아니다. 거기에 2차의 문제의 경우는 1번 문제 내가 어떤 목차를 쓸 것이다. 그것을 거기다가 초안제 써가지고서는 쓰라고 그것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준 거예요. 2장을 줬는데 양면이 있으니까 4페이지가 되죠. 그거 준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근데 그것을 쓰질 않아요. 제가 항상 모의고사 볼 때, 채점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보는 게 뭐냐면 초안지에 목차를 썼느냐 안 했느냐. 그거 쓴 사람은 점수 좋아요. 안 쓴 사람은 뻔해요. 그렇게 점수가 좋지를 않아요. 그만큼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초안지를 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2차의 경우는 목차를 얼만큼 정리를 내냐, 목차를 얼만큼 암기를 했느냐, 그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그거 하면은 70%가 전부 끝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납세의무의 성립이다. 이 하나의 단원, 하나의 뭉치로 공부를 하면 여기와 관련된 뭐 작년도 대비를 해서 납세의무자 50점짜리 나왔죠. 이것은 납세의무자는 누구나 2차 수험생 경우는 2차 납세의무자는 한 번쯤은 다 써봤어요. 충분히 날 것이다 라고 써봤는데도 이거를 어떠한 정형화된 목차를 정리를 안 해놨기 때문에 점수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던 부분. 이거 뭐 정리 안 한 사람 없죠. 그만큼 똑같이 정리하고 똑같이 여러 번 썼는데 얼만큼 유지를 많이 하느냐. 그 싸움이 딴 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납세 의무의 확정이다. 신고납부제도, 부가고지제도, 가산금, 가산세. 이거와 관련해서 정리하는 거란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이 최하위 목차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쭉 신고납부제도와 관련된 부분, 부가고지제도와 관련된 부분 쭉 정리를 하는 거고요. 또한 관세채권의 확보다, 관세징수의 우선이다. 이것도 간단해요. 간단하고 그 대신에 담보제도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여기에 이 최하위 목차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어요. 요 법상에 있는 내용을 쭉 1번 담보제도가 뭐다. 개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담보의 구분. 세 번째는 관세법상 담보 제공 사유를 쓰는 거고요. 네 번째 쓰는 내용은 담보의 종류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담보 제공 절차와 관련해서 쓰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담보 제공서의 제출이다 라고 하는 거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담보 제공 시 이 첨부 서류가 있어요. 첨부 서류 쓰는 거고요. 그리고 담보가 변경이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쓰는 거고요. 네 번째의 경우는 담보의 평가를 쓰는 거고요. 다섯 번째 쓰는 것은 담보의 해제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쓰는 거고요. 다음에 여섯 번째 쓰는 것은 담보 제공의 종류 이거를 쓰는 거고요. 일곱 번째 쓰는 것은 담보의 관세 충당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거예요. 담보의 관세 충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개념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충당 방법에 대해서 쓰는 거고요. 세 번째는 매각 공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잔금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잔금 교부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을 쓰는 것이 담보제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의 경우도 충분히 관세법상 납세 담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라고 하는 10점짜리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담보제도에 대해서 내가 쓴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똑같이 요 목차 그대로 똑같이 언제 어느 때 문제가 나온다 해도 항상 이러한 목차에서
항상 이 내용을 목차를 쓰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담보의 종류가 뭐냐. 이것은 그래서 1차 때 24조 1항에 나오는 보유한 공과 토지를 선납하여 국채를 발행하라. 그거 갖다 대입하면 돼요. 아주 쉬워요. 또 담보 제공의 사유, 상감 덕분에 보세 운송이 아닌 수천 킬로 밖에 있는 타지번으로 일괄하여 즉시 전환됐다. 갖다 대입하면 돼요. 실제 2차의 경우 이 전체 내용보다도 이런 것들, 쓸 것들이 많은 것들이 2차 공부할 때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1차 때 다 얘기를 했던 거, 안개공식을 전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돼요. 항상 쓰라고 하면은 항상 요 목차대로 항상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2차 때 얘기하는 목차의 중요성이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정리를 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담보제도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긴 나왔는데 요게 조금 약간 변형이 돼요. 변형이 되는 경우는 그 문제에 따라서 나열만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해두시면 되고, 납세 담보와 관련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절차는 어쩌고 동동하면 요거 같으면 요게 다 포함이 돼요. 그대로 갖다 쓰면은 충분히 점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요령 것은 나중에 터득만 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세채권의 확보책과 관련된 부분은 중에서 뭐 담보제도를 얘기를 쓴다라고 했어요. 항상 담보제도와 관련된 목차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한 관세환급제도의 경우 관세환급금의 환급,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의 관세환급, 수입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 물품의 관세환급, 올해부터 도입이 된 내용이에요. 106조의 2에 올해부터 도입된 부분이에요. 요거는 해외 직구와 관련된 부분이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을 수출을 하거나 폐기를 한 경우 환급을 받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요건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거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미리 사전에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의 관세 환급과 관련해서는 나는 평소에 이러한 목차로 항상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여러분들이 정형화시켜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한 납세 의무의 소멸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소멸사유 5가지. 그리고 부가권. 이때 부가권에 대해서 부가권이다 징수권이야. 이것은 2차의 경우 10점짜리로 자주 거론됐던 부분이에요. 관세법상 규정된 관세 부가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다면 부가권이 뭐냐? 1번 개념, 2번째 관세 부가 제척기간에 대해서 써야 되죠. 그럼 관세 부가 제척기간에서 원칙적인 제척기간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고요. 2번째는 예외적인 제척기간, 관세부가 제척기간이 있고요. 3번째는 21조 2항에 규정된 특례 제척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3번째는 관세부가 제척기간이 기산일. 이걸 써야 되죠. 이것은 시행령 6조에 규정된 내용이 되겠죠. 이 관세 부가권에 대해서 실제 쓸 때에 내용상으로 들어갈 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관세부가 제척 기간의 기산일. 이거 굉장히 많아요. 원칙적인 기간, 그 다음에 예외적인 그러한 부분이다. 이것도 이미 이 내용은 객관식의 경우 자주 거론되는 그러한 부분이죠. 자주 거론되는 부분에서 이것도 암기 공식 전부 있어요. 수입 신고 시 확정 가격 신고한 날이 만료일부터 일감으로 과다하게 보세 건설한, 여기에 부가권 신부가 즉시 월별로 보수를 하면 기타스럽고 환급 청구권 소멸시의 기산일 경수와 종수가 해서 그거 갖다 다 대입하면은 아주 쉽게 갖다 내용을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간단해요. 내용은 간단한데 실제 쓰는 부분은 여기에 특례 제척기간 1년이 지나기 전까지 또는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 5가지가 있고 2가지가 있는 내용이 되죠. 이것도 전부 암기 공실에서 관세법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소송 판결이 있은 경우 앞서 물품의 반환 결정은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하여야 하고 경정 청구에 대한 경정 결정 통지는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거 갖다 대입해서 갖다 1번 1년이 지나기 전에 해서 5가지를 쓰고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2가지를 쓰면은 아주 좋은 그러한 답안이 되겠죠. 그러한 것들은 1차 때 암기 공식으로 전부 얘기를 했던 거 그거 대입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부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2차 공부를 할 때는 단원별로 해서 제일 첫 번째 납세의무의 소멸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한다. 그럼 납세의무의 소멸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할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 써야 될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미리부터 이렇게 알고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대뽀로 들어갈 필요가 없이 어떤 주제를 줬다, 한 단원을 줬다라고 했을 때 내가 과연 어떤 내용, 이 단원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법에 규정이 되지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알고 들어가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은 탄력관세 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뭐를 제일 먼저 어떤 것을 정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경우는 관세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 탄력관세의 종류 12가지, 대략적으로 10가지, 덤핑 상계 보복, 긴급 특정금 물품 긴급관세, 동특, 할당, 조정, 계절, 편익관세 이것을 정리하는 그러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탄력관세는 1차 때 공부를 한 것처럼 굉장히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러한 부분인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거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덤핑 방지 관세와 관련된 부가 절차가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덤핑만 정리를 하면 상계는 그대로 떨어지고 긴급관세 간단해요. 거기에 조정관세하고 그 대신에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와 관련된 내용은 전부 정리를 해야 돼요. 법상에 있는 68조하고 시행령 90조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의 문제점이라든가 문제점에 따르는 대책을 50점짜리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경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그거에 대한 비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나중에 아까 3페이지에서 얘기를 했던 기초반 다음에서 그러한 것들을 설명을 드릴 내용이 되면서 솔직히 그러한 차이점이다 비교점이다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못 썼을 때 떨어지나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2차 공부를 할 때 한 번쯤 정리했던 부분을 다른 수험생보다 빠지지 않고 얼만큼 충실히 썼느냐 그거에 당락이 좌우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문제점 대책 그거 못 썼다고 해서 떨어지는 그 경우는 그 결정적인 그러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관세법의 기본기를 갖춰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관세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2차 공부를 위해서 한 번쯤 봤던 내용을 잊지 말고 그것을 정리하는 것을 관세법 기본기를 갖췄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기본기가 굉장히 퍽적지근한 부분이 아니라 법상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정리를 다른 수험생보다 더 정리를 얼만큼 잘했느냐 그걸 기본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단원별로 공부를 할 때 무엇을 할 거냐 어떤 내용을 쓸 것이냐와 관련된 이 중간 목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일 첫 번째 있는
제일 첫 번째 있는. 그러면은요, 여기 있는 거, 성립, 확정, 이행은 뭐 필요 없고, 채권 확보, 관세 환급, 소멸. 여러분들 선택해요. 제가 뭐, 임의대로 골라서 하면은 좀 부정행위가 있는 것도 갖고 해서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어떤 거를 소멸이요? 소멸은 너무 간단해요. 그러면 요거는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해요. 아까 여기서 설명드렸으니까 좀 복잡한 걸로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앞에 계신 분이 한번 선택해 보세요. 성립, 확정, 채권 확보, 관세 환급, 소멸 중에서. 관세 환급. 되게 쉬운 것만 하네요. 되게 쉬운 것만 하는데 자, 그 부분은 뭐 지금 소멸 얘기를 했고 관세 환급 얘기를 했는데 전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건 굉장히 쉬운 부분이라 그냥 그것은 제껴버리고요. 가장 관세법상의 기초가 되는 납세 의무의 성립에 대해서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할 테니까요. 전체 내용을 쓸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머리가 상당히 좋지를 않아요. 굉장히 나빠요. 제 IQ가 한 단위예요. 한 단위니까 하여간 아시고서는 하여간 여러분들 세 단위죠. 저는 한 단위예요. 한 단위인 저보다는 여러분들 세 단위인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절대 쓰지 마세요. 절대 쓰시지 말고, 하여간 여러분한테 이 자료, 저 자료 해가지고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갈 테니까 절대 쓰지 마요. 그거 지금 시간도 없는데 뭘 쓰세요. 그냥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느끼시고 내일부터 다 자료를 전부 많이 내드릴 거예요. 많이 내드릴 테니까 하여간 뭐를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건가, 그거만 한번 느껴보세요.
이거 오늘 한 번만 쓰고요. 다음부터는 절대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세요. 팔 되게 아파요, 이거. 한참 더 써야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쓸게요. 자, 그러면은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납세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 내용 전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목차, 각 내용에 대한 그 목차를 지금 전부 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해서 쓴다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쓰는 거죠? 크게 세 가지죠, 결국. 과세물건하고 납세의무자하고 세율이 되겠죠. 과세표준은 관세평가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정리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세 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네 번째가 세율 적용제도에서 개요하고요. 두 번째 간이세율 적용제도, 세 번째 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제도, 네 번째 용도제대 적용제도, 다섯 번째는 관세율 결정 등을 위한 품목 분류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품목 분류가 뭐냐? 개요 부분하고요. 두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이 품목 분류 체계의 시정. 세 번째 품목 분류 적용 기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미리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목차를 암기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보통 보면은 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해서 2차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설 부분은 뭐 이러한 부분으로 쓰십시오. 그 다음 납세의무의 성립 중에서 과세물건인데 개요 부분은 뭐고 수익물품의 범위는 뭐고 과세물건의 확정 시기는 뭐고 그리고 원칙적인 시기, 예외적인 시기는 뭐다. 그 다음 납세의무자가 있는데 크게 본래의 납세의무자하고 확장된 납세의무자로 구분을 해서 본래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 납세의무자하고 특별 납세의무자가 있다. 확장된 납세의무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 다음 세율의 개요 부분하고 세율의 종류는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리를 하고 하나도 잊지 말고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율 적용 제도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율의 세율 적용 우선순위고 세율 적용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상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라고 2차 강의라면 저도 굉장히 편해요. 그러면 진도 많이 나가고요. 저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렇게 해요. 그거는 1차 공부라는 얘기예요. 그건 전부 한 거예요. 그 설명하면 모르는 1차 공부를 해서 그거 모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쓰지는 내가 못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어요. 그럼 제가 강의를 안 하면 안 했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것은 1차 강의예요. 자, 납세의무의 성립이다. 과세물건 이거다.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된다. 목차는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 근데 목차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목차는 어떤 방식으로 외우는 식을 제가 수단과 방법은 알려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알려드리는데 그것은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고 저는 다 알기 때문에 암기 공식 갖고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단어 나오든지 저보고 쓰라고 하면 저는 뭐 수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딱딱 다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저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내올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2차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기본반이라는 얘기가 돼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알아들을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납세 의무의 성립은 과세 물건 및 수입 물품의 확정 시기가 수입 물품의 확정 시기가 수입되는 방법에 따라 확정되면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 특별 납세 의무자 간에 경합할 때 수분공법 연대하여 입어 승계 양도한 기타의 납세 의무자가 제출한 세율 및 과세 표준으로 과세의 4대 요건이 충족하게 되는데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기기되어 있고 세율의 종류로는 기본세율, 잠정세율, 탄력관세율과 국제협력관세는 협상의 범위를 결정을 하여 철회 수정의 효력에 대한 대항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일반 특혜관세 제도는 적용기준 시 세율의 차등 및 수입 수량을 한정하여 최빈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특혜관세의 공여를 정지 또는 배제하여야 하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는 1차 때 암기공식 7번에 탄력관세의 종류 그대로 갖다 놓으면 돼요.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는 덤핑 물품에 대한 상계 조치로서 보복 긴급관세 및 특정한 물품 긴급관세로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를 조정하는 한편 할당관세 적용 물품에 대하여 계절에 따라 편익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라고 하면 끝이에요. 한편 세율 적용 제도로는 간이세율 합의에 따른 세율 및 용도세율 적용 제도가 있는데 간이세율 적용 제도는 적용 대상 및 적용 배제 대상 물품의 과세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단일 세율을 정했으며 일괄하여 수입 신고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르고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행정갱송의 부적용 대상인 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제도와 승인의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사후관리와 추징을 하는 용도세율의 적용 제도가 있다. 한편 관세율 결정 등을 위한 품목분류 제도는 품목분류 체계의 수정과 품목분류의 적용 기준이 있는데 만약 특정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모르는 경우 사전심사 신청 절차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을 할 때 보정 요구를 반려를 하면 관세청장이 심사하여 통지하거나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고시 또는 공표한 적효수위 처벌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와 변경사유를 고시 또는 통지한 관세청장에게 재심사 신청을 하여 유효기간에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품목분류 변경의 적용제도가 있다. 끝. 그러면 다 이거에 대해서 왕창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다 치고 이제 쪽지시험 내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5개를 낼 거예요. GSB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일반 특혜 관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두 번째 간이세율의 적용제도에 대해서 쓰시오. 그리고 세 번째 연대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네 번째 과세 환율의 적용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이렇게 하면은요 한 30개네요. 30개는 안 되고 한 25개는 요 납세 의무의 성립과 관련해서 내는 거예요. 그럼 항상 지금 말씀드렸던 암기 공식을 가지고 딱 목차를 암기를 하면 GSP 국제협력 관세는 적용 기준 결정 시 세율에 자 1번의 부분을 쓰고요. 두 번째 적용 기준, 세 번째 일반 특혜 관세율의 결정, 네 번째 세율의 차등 및 수입 수량의 한정, 다섯 번째는 채빙 개발도상 국가에 대한 특혜 관세의 공여, 여섯 번째는 일반 특혜 관세의 적용, 정지 및 배제. 이거예요. 자꾸 뽑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간이세율 적용제도 1번 의 쓰는 거고요. 두 번째, 적용 대상 및 배제 대상 물품의 과세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했으며, 여섯 번째 단일세율. 항상 쓰는 거예요. 항상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세율 적용제도 요번에 납세액 의무 성립편에서 출제를 할 테니까 정리 잘하셔 라고 다 정리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돼요. 나중에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보면은 이거 다 빼먹어요. 6개의 타이틀에서 딱 써야 되는데 뭐 3개, 어떤 때 2개밖에 안 해요. 왜 그거 못 썼느냐? 저번에 잘 썼는데 다 잊어먹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항상 똑같아요. 똑같은 목차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쓰면은 70%예요. 여기에 간이세율 적용 대상 81조 1항에 규정되어 있죠. 그것도 또 암기 공식 있잖아요. 여부, 외타. 이거 갖다 1번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폰, 2번 우편물, 물론 수입 신고해야 하는 우편물을 제외한다. 3번째 외국에서 항공기 또는 선박의 일부를 수리기에 찍혀서 사용된 물품. 4번째 특성품, 별성품. 항상 똑같이 갖다 놓는 거예요. 다음에 3번째는 적용 배제 대상 물품. 무지하게 많죠. 시행령 96조 2항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도 다 있죠. 무수히 많은 국가권의 종류와 범위를 감지하는 것은 상당히 고차원 정리이다. 요거 적용 배제 대상 요거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악착같이 대상이 예를 들면 특정 물품 특정 물품의 면세 제도의 경우 대상 물품이 23가지가 있어요. 그 처음에는 제가 다 그래 23개 다 외우라 라는 얘기를 해요. 처음에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좀 풀어줘요. 23개 언제 다 외우고 있어요? 그거 외우느니 딴 거 쓰는 게 낫지. 그거 포기를 해버려. 그럴 땐 포기를 하라 뭐 등등 해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여러분한테 다 외우지 말고 이렇게 하라 라고 요령을 또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방법론에 가서 각 단원별로 어떻게 외워라. 이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쭉 제가 이걸 써놓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데 쓰지 않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조금 공부를 해갖고 용어 정도를 들었으면은 그게 그런 거구나. 뭔지는 좌우단 건 모르는데 들었던 용어가 되니까
아, 조금 들었던 얘기니까 조금 좀 해볼 수 있다. 근데 전혀 용어를 모른다고 하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혹시 1차가 덜 됐다라고 하면은 빨리 하여간 봐갖고 미리 먼저 봐가지고서는 그 각각 단원에 있는 내용을 좀 어느 정도 하면은 충분히 쫓아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